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미정이라고 합니다. 68세 퇴직 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마당에 떨어진 은행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콘크리트 바닥을 덮어가고 있었지요. 퇴직한 지 벌써 8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들 정도연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아이도 봐주시고 저희도 마음 편하고요. 아들의 말은 다정했고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녀 정혜린이는 이제 겨우 5살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제품에 파고들어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하고 제잘거렸지요. 저는 그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온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이소연은 약사였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일하는 그녀는 늘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도 잘 변하지 않는 편이었지요. 저는 처음엔 그게 소연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조용한 사람이구나. 며느리답게 얌전하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소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 밑은 검푸르게 멍들어 있었고 손등엔 빨간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손 다쳤어요? 소연은 잠깐 손을 뒤로 감추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약국에서 유리병 깨졌어요. 괜찮아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깊이 캐묻는 건 신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40년 가까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단에 서 있을 때 저는 언제나 학생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말없이 고개 숙인 아이, 멍하니 창밖을 보는 아이, 웃는데 눈이 웃지 않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불러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지요. 그게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학생이 아니었고 이곳은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제 감각을 억눌렀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힘들지. 맞벌이에 애 키우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당연히 피곤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아들 부부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 그만하면 됐잖아. 왜 자꾸 그래?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미안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부 싸움이겠지.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손녀 예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약국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소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손님에게 약을 건네는 그녀. 표정은 차분했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멀쩡한데 뭐가 문제겠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지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두려움 같은 것.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엇. 저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천천히 소리 없이 땅으로 내려앉았지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손녀는 건강하고 아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며느리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조용했고 평온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이상한 냄새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예감. 40년간 교단에서 쌓은 감각이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고 소연은 말없이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 김치 더 주세요 하며 웃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다툼, 그리고 이어지는 긴 침묵.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제가 아침은요? 하고 묻자 소연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약국에서 먹을게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떨어진 잎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소리 없이,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이 집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조용한 동거의 끝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11월 17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거칠었지요. 저는 손녀 예린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소연은 2층 침실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굉음이 들렸습니다. 쿵, 쿵쾅. 계단에서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 중간쯤 소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정신 차려. 저는 소연을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아, 빨리 와.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119 불러. 빨리.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2분이 걸렸습니다.
그 12분이 1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곧 병원 가. 버텨. 소연은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소연을 옮겼습니다. 도연이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엄마, 예린이 봐주세요. 제가 병원 다녀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단에 남은 혈흔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핏자국이 계단 세 칸에 걸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떨어진 거지? 소연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늘 신중했지요. 그런 사람이 계단에서 떨어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 물기는 없었습니다. 미끄러질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복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는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혼수 상태, 그 두 글자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요. 도연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래? 최소 몇 주는 지켜봐야 한대요.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소연이는 강한 애야. 깨어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각 30분씩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소연아, 나야. 엄마. 저는 매번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예린이가 보고 싶어 해. 엄마 언제 와? 그러더라. 빨리 깨어나야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쿵!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손녀 예린이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뭔데, 예린아? 엄마 떨어지기 전날이에요. 제가 녹화해뒀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예린이가 장난으로 설치한 것이었지요. 화면 속에는 도연과 소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새로 나온 수면제 샘플이야. 도연이 작은 약병을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불면증에 좋대. 한번 먹어봐. 소연이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푹 쉬어. 많이 힘들지? 도연이 웃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면제? 소연이 불면증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니, 소연은 약사였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약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왜 도연이 약을 줬을까요? 저는 그날 밤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소연이가 불면증 있었어? 네, 네. 요즘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수면제를 줬다고. 도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예린이 태블릿에 영상 있더라. 네. 회사에서 샘플로 받은 거예요. 효과 좋다고 해서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약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져서 의사한테 말했어? 아니요. 그냥 사고니까요.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연이 일하던 약국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소연 씨 아세요? 약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일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계단에서 떨어져서요. 그러셨군요. 안타깝네요. 혹시 소연 씨가 불면증 있었나요? 약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불면증요? 아니요. 오히려 잠 잘 잔다고 했는데요. 피곤하면 금방 잠든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없었다고? 그럼 도연은 왜 수면제를 줬을까요? 그날 밤 저는 도연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가 깨어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투자금?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걱정 마.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서만 처리되면 다 내 이름으로 넘어와.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저는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면회 시간이 아니어도 중환자 보호자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깨어나줘. 제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연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소연이 보고 싶어서. 이 시간에요? 집에서 쉬세요. 도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예린이도 엄마 필요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였지만 앞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68세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40년간 교사로 살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연이 깨어날 때까지 제가 지켜야겠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비록 제가 늙었어도, 비록 아들을 의심해야 하는 일이어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2월 17일. 소연이 쓰러진 지 정확히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오후 20년의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60일 동안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은 며느리를 보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소연아, 나야. 늘 하던 대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햇살이 따뜻해서 봄이 오나 봐.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2달 전보다 더 말라 있었지요. 손가락이 가늘어져서 반지가 헐렁하게 돌아갔습니다. 예린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그림 그리기 1등. 소연이 닮아서 그런가 봐. 제 목소리만 병실에 울렸습니다. 엄마 빨리 와서 보라고 난리야. 빨리 깨어나야지. 그때였습니다. 소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착각인가? 다시 한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소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연의 얼굴 가까이 귀를 갖다 댔습니다. 소연아, 나야. 엄마야. 천천히 해. 괜찮아. 소연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분명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엄마야. 여기 있어. 소연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약. 약? 무슨 약? 저는 더 가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연이가 바꿨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하지만 소연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저는 소연을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환자가 잠깐 깨어났어요. 간호사가 달려왔고 곧 의사도 왔습니다. 소연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언제쯤 완전히 깨어날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입니다.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소연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이가 약을 바꿨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이가 바꿨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눈,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연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컵, 티슈, 손 소독제. 그때 서랍 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한 연필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 비동, 검은 상자 앞.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지요. 이게 뭐지? 저는 메모지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다른 글은 없었습니다. 언제 쓴 걸까요? 사고 전일까요?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창고 비동, 검은 상자 앞.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게 소연이 한 말과 관련이 있을까요? 도연이가 약을 바꿨다는 그 말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연과 예린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어땠어요?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지고 있어. 곧 깨어날 거야. 정말요? 엄마가 집에 와요? 그럼, 금방 올 거야. 예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회사 창고가 어디 있어? 도연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창고요? 왜요? 아니, 그냥 내가 전에 창고 얘기한 것 같아서. 아, 회사 뒤편에 있어요. 어동, 비동 2개 있고요. 거기 뭐 보관해? 자료요. 오래된 서류나 샘플 같은 거. 왜 그러세요? 도연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창고에 가봐야겠다고. 검은 상자가 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죠? 저는 68세 노인이었습니다. 회사 창고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지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도연의 회사 근처까지 갔습니다. 회사는 공단 지역에 있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었지요. 저는 멀리서 회사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뒤편에 작은 창고 건물 2채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어동, 다른 하나는 비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비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모두 식당에 간 것 같았지요.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오셨어요? 아, 도연아. 회사까지 무슨 일이세요? 도연의 표정은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창고 얘기해서 궁금해서 와봤어. 여기요? 갑자기요? 응. 그냥 내가 어떤 일 하나 보고 싶었어. 도연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긴 그냥 창고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보여줄래? 지금요? 안은 어둡고 지저분한데. 괜찮아. 잠깐만. 도연이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낡은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상자들이 쌓여 있었지요. 맞죠? 그냥 창고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쪽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검은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상자들은 갈색 종이 박스였는데 그것만 검은색이었습니다. 저건 뭐야? 제가 가리켰습니다. 아, 저건 그냥 오래된 샘플 상자요. 폐기해야 하는 건데. 열어봐도 돼?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 저는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도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 왜? 뭐가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니? 약품이에요. 오래된 약품. 만지면 안 돼요. 도연이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나가요. 여기 공기도 안 좋아요. 저는 검은 상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다시 봤습니다. 알았어. 나가자. 하지만 제 머릿속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상자 안에 뭔가 있다고. 소연이 말한 게 저것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회색 하늘. 그날 밤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창고에 다시 가야 한다고. 도연 몰래 검은 상자를 열어봐야 한다고. 비록 제가 늙었어도, 비록 두려워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소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이가 바꿨어요. 그리고 메모지의 글씨. 창고 비동, 검은 상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을 의심하는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그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송이들이 조용히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지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트리 불빛이 반짝이고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예린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고 도연은 야근이라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녀 예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예린아? 친구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잠깐 집에 올 게 있어서요. 예린이가 가방을 메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하고 무거워 보였지요. 할머니, 앉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예린이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야 해요. 뭔데? 아빠 태블릿이요. 제가 백업했어요. 저는 예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업? 어떻게?
할머니가 창고 갔다 온 날이요. 아빠가 이상했어요. 예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서재에서 뭔가 지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예린아, 할머니, 저도 알아요. 엄마가 왜 쓰러졌는지,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예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용감한 우리 예린이. 예린이가 저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아직 몰라. 하지만 할머니가 알아볼게. 예린이는 걱정하지 마. 저는 예린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예린이가 진정되자 태블릿을 켰습니다. 여기요. 음성 파일이 있어요. 화면에 녹음 파일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이게 뭐야? 아빠가 회사 사람이랑 통화한 거요. 자동으로 녹음되게 설정해 뒀대요. 예린이가 파일 하나를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해.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가 깨어나면 어떡하냐고.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형님, 그래도 불안한데요. 만약에 보고서를 봤으면. 안 봤어. 내가 확인했어. 걱정하지 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예린이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투자금은 소연이 명의로 되어 있어. 문제 없어. 그럼 형님 이름으로 넘기는 건요? 보고서만 처리되면 돼. 소연이가 승인한 것처럼 만들면 끝이야. 하지만 형수님이 깨어나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조금만 더.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할머니, 예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린아, 잠깐 할머니 혼자 있게 해줄래? 할머니, 괜찮아. 방에 가서 쉬어. 할머니가 곧 갈게. 예린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린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르고 사랑했던 아들. 그 아이가 돈을 위해 아내를 해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내려앉았지요. 저는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들어보았습니다. 회사 비리, 투자금 횡령, 데이터 조작, 모든 것이 도연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한 파일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가 눈치챈 것 같아. 어떻게 아세요? 약국 기록을 뒤지고 있더라고. 투자 서류도 물어봤어. 그럼 어떡하죠? 일단 조용히 시켜야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면제 용량을 좀 높이면 사고처럼 보일 거야. 저는 태블릿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고처럼. 소연의 추락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계획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소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곧 깨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가 내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나는 몰랐어. 소연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리고 할머니가 지켜줄게. 저는 소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그때 소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소연아? 소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머니. 그래, 나야. 엄마.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어요. 응, 알았어. 다 알았어. 저는 소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소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는 괜찮아. 용감한 아이야. 엄마 닮아서. 소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아들이 며느리를 해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지요. 햇살이 흰 눈 위로 비쳤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들을 고발하는 것이 40년간 키운 아들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며느리를 지키는 것, 손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비록 가슴이 찢어져도, 비록 아파도,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평온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끝이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다 정리할게. 너는 푹 쉬어. 그날 오후,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검은 상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증거 확보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린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린아, 이리 와. 예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용감한 우리 예린이. 고마워. 할머니, 이제 어떻게 돼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날 밤, 도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계세요? 저는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경찰이 왔다 갔더라.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내 이야기했어. 다. 도연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앉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도연이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를 그렇게 만들고 예린이를 엄마 없이 지내게 하고 엄마, 나는
내가 그런 아이인 줄 몰랐어. 도연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처음엔 그냥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커졌고, 그래서 아내를 해친 거야? 아니에요.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좀 재우려고, 재워서 뭐 하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류 좀 처리하려고요. 소연이 모르게. 그래서 약을 바꾼 거지? 네. 그리고 소연이는 계단에서 떨어졌고, 그건 사고였어요. 정말로. 도연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한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40세 남자.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아들. 도연아? 네, 엄마.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해. 알아요. 경찰이 곧 올 거야. 내가 직접 말해. 네. 그리고 소연이한테 사과해. 깨어나면 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야지. 다음 날, 도연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회사 비리와 소연에게 한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저와 예린이는 면회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뒤, 소연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소연아. 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래, 엄마야.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늦게 알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는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들어오라고 할까? 네, 보고 싶어요. 문이 열리고 예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예린아. 엄마와 딸이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2월 14일 새벽 4시, 저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소연의 메모지, 태블릿 녹음 파일, 회사 보고서, 모든 증거였습니다.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3살 때 유치원에서 상 받고 웃던 얼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던 작은 손, 대학 합격증을 들고 달려오던 20살의 모습, 40년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시간.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진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응, 할머니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예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예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가 물어볼게. 네. 할머니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예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예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쁜 일이요? 응.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일. 예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말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왜? 할머니가 더 나쁜 사람 안 되게요.
저는 예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할머니한테 정답을 알려줘서. 할머니가 나쁜 일 하셨어요? 아니, 할머니는 안 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알아야 할 걸 알려줬어. 예린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새벽 6시,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8세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 잠깐 다녀올게. 어디 가세요? 할 일이 있어. 금방 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예린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인사했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한 번 더 안아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버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하늘이 밝아졌지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잡았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을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신고인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를 해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소연의 추락, 바뀐 수면제, 녹음 파일, 회사 비리. 2시간이 넘게 진술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2월의 햇살은 차갑지만 밝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회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약회사 간부 횡령과 폭행 혐의로 구속. 저는 뉴스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예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어디 갔어요? 예린아, 앉자. 할머니가 얘기해 줄게. 무슨 얘기요? 저는 예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잘못된 일을 했어. 그래서 지금 반성하고 있어. 언제 와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할머니랑 엄마가 있잖아. 예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깨어났으니까. 병원으로 갔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일주일 뒤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연아, 어머니.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그래. 어머니 괴로우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고맙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왜요?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응?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예린이랑 둘이 살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도 있어.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3월이 왔습니다. 소연이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예린이 방, 소연이 방, 그리고 제 방. 소연은 다시 약국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나절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을 늘렸지요. 동료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잘 돌아왔어요. 고마워요. 저는 예린이를 돌보았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함께 저녁을 만들고 숙제를 도와주었지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3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예린이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요. 소연이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다. 우리 예린이.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행복해서 그래.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예린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응. 어머니, 도연 씨 면회 가실 거예요? 모르겠구나. 아직은 마음이 안 돼. 저도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예린이 때문에요. 아빠를 미워하면서 크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서두르진 않을게요. 천천히. 응. 우리 천천히 가자. 소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주셔서. 당연한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4월,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소연, 예린이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예린이가 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엄마, 봐요. 저희는 웃으며 예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상담 받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악몽 꾸고 계단이 무서워요. 천천히 나아질 거야. 네. 이제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선생님 시절에 쓰던 거야. 공책을 펼쳤습니다. 학생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이름 하나하나가 다 할머니 제자들이야. 맞네요. 40년이니까. 그럴만하지. 저는 공책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사람을 가르쳤어. 바르게 사는 법을. 그런데 정작 내 아들은 못 가르쳤구나.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잘못이 아니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까. 도연이도 스스로 선택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또 배웠어. 뭐려? 진실을 마주하는 법. 늙어서 배웠네. 소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스승이에요. 아니야. 우리 서로 배운 거지. 벚꽃잎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린이가 꽃잎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소연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처음으로 구치소에 갔습니다. 면회실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알아.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아? 네. 여기서 제대로 반성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네. 그리고 언젠가 나와서 예린이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내가 아빠니까.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린이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내가 스스로 찾아야지. 할머니는 모르겠어. 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엄마 가세요. 몸 조심하시고. 너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5월. 저는 오랜만에 옛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40년을 가르쳤던 초등학교였습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반겼습니다. 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은요? 저도요.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서 있던 교단, 학생들이 앉았던 책상, 칠판에 적었던 글씨,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학생들 가르치기 어려우세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순수하죠. 네. 그래서 가르치는 게 보람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후회 없으시죠? 교사 생활. 후회요? 하나도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그럼 됐네요. 학교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르침은 끝나지 않는다고. 교단을 떠나도 늙어도 삶이 계속되는 한 배우고 가르치는 거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과 예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옛날 학교 갔다 왔어. 선생님 학교요? 응. 좋았어요? 응, 좋았어. 저녁을 먹으며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은 뭐 가르쳐요? 글자도 가르치고, 숫자도 가르치고, 그것만이요? 아니, 더 중요한 것도 가르쳐. 뭐요? 바르게 사는 법. 예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실을 말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거야. 할머니처럼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처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을까요? 하늘에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옆방에서는 소연이, 그 옆방에서는 예린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가르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실에게 배움을 가르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린이에게, 소연에게, 그리고 언젠가 도연에게도 봄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계절. 우리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